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백테클 최진봉입니다. 저희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또 저널리즘의 원칙을 세우는 일에 적은 힘이나마 보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의 조회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떨어지면 대표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유, 그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크는 미디어 백테클. 오늘도 저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문희정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000보. 12,000복인데 딱 12,000명이 들어와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교수님. 12,000봉이면 한 3, 4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예. 네, 아니 그냥 많은 분들이 좀 예. 지치신 게 아닐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 없잖아요. 언론 다 잘못됐잖아요. 네. 뭐 늘 잘못됐다는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뭐 제대로 된 보도 없잖아요. 이런 네. 거에 미디어 백테크를 굳이 음. 들어야 할까라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게 아닐까 혹시라도. 근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오늘 미디어 백테크를 반드시 봐야만 하는 이유를 저희가 네. 제대로 설득을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 중에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몇 개나 됩니까 대체? 뭐 저는 이게 언론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언론학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을 잘못된 여론으로 호도를 하고 그 여론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집단들. 그게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언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날카롭게 꼬집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디어 백테클 빼고. 없습니다. 별로 설득을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 예. 차례입니다. 예. 사실 미디어 백테크를 왜 굳이 꼭 봐야 되나요? 다른 진보 유튜브들하고 뭐 그렇게 큰 차별화가 있나요? 차별화가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외신하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 실시간 비교 가능하고, 아니 여기 외신 전문가 있고 이쪽에 언론학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실제로 어떤지 우리가 왜 외국보단 다 나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외국에서 뭐 어떻게 하는데? 라고 혹시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아니 그냥 뭔가 다른 것 같아. 우리보단 잘할 것 같아. 이런 식의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디어 백테크를 함께 하시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랑 다르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백테크는 꼭 보셔야 되고, 사실 다른 방송에서 전혀 해주지 않는 이야기들 저희가 하니까요. 네. 그런 보석 같은 이야기를 건지기 위해서라도 1시간 정도 투자하실 만 하잖아요. 그렇죠. 50분입니다. 네, 예, 저희는 50분만 함께 해주십시오. 조회수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지만 아니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저희 교수님 굉장히 방송 전부터 초조불안하시고요. 예, 출연자 갑질을 하겠다는 등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많이 이렇게 퍼날라주세요. 공유를. 그래야 많은 분들이 봐야 우리나라 언론의 실태를 잘 이해하시고 잘못 전달된 가짜 뉴스들 바로잡고 그럼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려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뉴스 뻗치기죠. 네, 주간 보도와 논평 가운데 문제 있는 것 골라보기. 저는 최근에 그 수많은 정말 그러니까 쏟아지고 있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네. 굳이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밑에 댓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할 일 되게 없다. 우리가 왜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댓글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리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기자하기 참 쉽다. 기자가 논란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네, 네. 오죽하면은 일반 독자들이 그런 댓글을 달까. 근데 꼭 그런 댓글이 달리는 보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자는 뭡니까? 취재가 바탕이 그렇죠. 된 기사를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죠. 근데 과연 그 취재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방 안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는 것 또는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남의 인스타 염탐해가지고 네. 인스타 이런 거 올라왔어요. 이게 취재 활동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취재 활동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도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하루에 기사 수백 개는 쓸 수 쏟아낼 거예요. 있죠. 만약 네. 그걸로만 기사를 쓴다면. 그 보통은 취재를 하면 발로 뛰고 전화도 해보고 인터뷰도 그렇죠.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세워진 다음에 아 내가 이걸 꼭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내야 되겠다.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는 기사들이 너무 쏟아지고 있는데 아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런 무조건 기사화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기자들은? 저는 그것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뭐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든 뭐 나오는 게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명이 더 서럽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정치인들도 본인의 부고 기사 빼고는 다 기사화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정치인도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사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사실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피해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예. 최근에 그 조국 전 장관님 이제 뭐 비롯해서 가족들 그리고 그 지인분들까지 엄청나게 기자들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네. 언론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조민 씨와 관련해 가지고도 아, 왜 굳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호기심은 있을 수 있지만 아, 이거는 호기심이 도를 넘어서 내가 왜 이런 걸 그러니까 헤드라인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털에 상단에 떠 있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떠 있고 헤드라인만 보면 이건 내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기자들은 자기 이름 걸고 저런 헤드라인 자기가 썼다라는 그 기사가 돌아다니는 게 과연 자랑스러울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기사들이 조민 씨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기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이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조민 SNS 팔로워 수까지 생중계, 언론의 돈 없는 관음증. 진짜 저 관음증이라는 게 사실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실 알려질 필요도 없고 알려져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공인이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고위공직자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공인의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런 분들에는 파파라치처럼 숨어서 찍기도 하고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개인은 본인의 사생활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럼요. 그게 왜 보도가 돼야죠?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 관음증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소위 언론사들이 사람들에게 가십성으로 어떤 사람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막 추적하고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도해서 클릭수 높이고 장사질하고 돈 벌고 이런 행동을 하려는 시도밖에 아니라고 봐요. 이게 약간 불안한가 봐요. 아, 저 언론사에서 썼는데 야 우리는 왜 그 관련 기사들 안 나와? 빨리 써! 라는 식으로 혹시 위에서 쪼는 건지 아니면 기자 스스로 난 안 쓰고 싶었는데 쓸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저기서 이렇게 써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클릭해서 네. 포털 상단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왠지 나도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적 그렇지. 느낌? 맞아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경쟁이잖아.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포털이나 이런 데서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클릭수가 많이 나오느냐.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인 뭐 저널리즘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화가 나는데 예. 저희 스픽스도 사실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교수님도 다른 유튜브 방송 많이 나가고 네, 있는데 아니 그러면 유튜브 방송을 폄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핏하면 유튜브 방송을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니들이 슈퍼챗 받아먹으려고 하는 아니, 거다. 후원 모금을 위한 방송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방송도 소수 있기는 있죠. 있습니다만 예,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유튜브 방송을 다 그런 식으로 싸잡아가지고 욕하는 건 야, 니들도 클릭질 장사질 맞아요. 하는 건데 야, 도끼인 객끼인데 왜 욕을 해? 그러나 저희가 하는 유튜브 방송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클릭이라는 게 여러분 돈 벌게 해주세요 클릭이 아니에요. 저희 클릭은. 그렇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만 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빨리 바뀔 수 있고 이 현실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되는 절박함에서 여러분 클릭해 주시고 그렇죠. 봐주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관음증에 사로잡힌 언론들이 클릭질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과는 저희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있단 말이죠. 맞아요.
도끼인 객끼니 아니군요. 저희가 훨씬 고차원이니까 앞으로 같은 레벨로 묵지 말아 주실래요? 네. 예, 기레기 여러분. 네. 예. 자, 이 보도가 진짜 저도 그 팔로워 저도 이제 팔로잉을 했는데 예. 예. 그냥 저는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조민 씨에 대해서. 예. 그런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지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일보가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에 얼굴 공개한 조민, 인스타 팔로워 급증에 2만 돌파. 자, 서울경제입니다. SNS 오셔도 된다던 조민, 인스타 팔로워 확 늘었다. 이데일리입니다. 숨지 않겠다 얼굴 공개한 조민, 인스타 팔로워 4만 돌파. 헤럴드 경제입니다. 조민 8.5만, 인스타 셀럽 등급, 캔들 공방 다녀왔어요. 이제 읽으면서 예, 웃으면 안 돼. 아시아경제, 아빠 SNS 안 부럽네? 조민 인스타 팔로워 하루 새 8배 증가. 서울경제입니다. 조민 팔로워 9만 명도 넘었다. 이번에 올린 글 뭐길래? 조선일보입니다. 얼굴 공개 조민 3일 만에 인스타 팔로워 10만 명 돌파. 뉴시스 조민 유튜브 출연 후 팔로워 1만 명에서 10만 명 돌파. 바닷가 사진 해명. 뉴스원입니다. 조민 SNS는 아빠처럼 팔로워 10만 된 날 나란히 올린 사진은 제가 이거 지금 얘기를 하면서 되게 민망하거든요. 저기 기자 여러분, 예, 많이 놀라셨나요? 조민 씨 팔로우 급증에 대해서. 예, 블랙핑크나 예, 소녀시대 유나 씨나 예, 이런 분들 팔로우 수를 보세요.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예,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봤을 때 좀 연예인 덕질 좀 하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사들이 되게 솔직히 표현해서 웃겼을 것 같아요. 야, 10만 넘었는데 무슨 셀럽이야. 뭐 제대로 된 인플루언서들 못 봤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에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몇몇 명 늘었다가 보통 이제 뉴스를 하려면 이게 네. 뉴스거리가 되냐 이렇게 우리 쉽게 설명하면 그게 네. 뉴스 가치잖아요. 네. 이게 뉴스로서 보도할 만한 보도거리가 되는가? 그거 가지고 판단해서 보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조민 씨의 인스타에 몇 명이 오고가 뉴스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구심이 들었다니까요, 도대체. 이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게다가 늘어나는 거를 네. 우리가 굳이 조민 씨 인스타를 안 가도 돼요. 네. 그냥 기사만 봐도 지금 10만 명 넘었구나 이러고 알게 되는. 이게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기사를 쓰는. 저는 진짜 뭐 조민 씨의 인스타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 국익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민생 경제와 심각한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이런 건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얘기인가. 심지어 이 올린 사진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 막 온갖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예. 뭐 캔들 공방 다녀왔다고 그러면은 공방에 갔다 왔다 가지고 뉴스를 만들고 네. 캠핑 사진 하나 올렸더니 이 캠핑 사진을 찍어준 친구와 관련된 얘기로 또 올리고 이걸 뭐 논란이 되고 있다. 아니 논란은 기자분들이 만드셨죠. 일반인들은 이 사진을 누가 찍어줬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친구가 맞아요. 찍어줬겠거니.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민 씨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 정말 화가 나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뭡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조민 씨는 조민 씨고 정유라 씨는 정유라 씨 아닙니까? 그렇죠. 다르죠. 정유라 씨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민 씨를 저격하는 글 저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조민과 정유라 이런 식으로 VS를 딱 붙여가지고 기사들을 겁나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났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조민이란 사람을 정유라급으로 끌어내려 버리느냐. 제가 왜 이 표현, 왜 끌어내린다라는 표현을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유라 씨가 누굽니까? 국정농단의 주범 그렇죠. 최서원 씨, 예. 개명전의 최순실 씨, 예. 이 사람 딸 아닙니까? 예. 이 사람 2014년 자신의 SNS에 뭐라고 썼습니까?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 예.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정말 이 사람은 부모가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 확연히 밝혀졌고 엄마가 말 그대로 처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삼성으로부터 그 10억 원짜리 말을 받았다는 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놓고 조민 씨를 향해서 매달이라도 위조해 갈 걸 따위의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아무 비판 없이 인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유라 씨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낼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본인이 대학 면접을 들어갈 때 메달을 걸고 들어갔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금메달 보여주면서 나다 이러면서 예. 거기에 합격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입학이 취소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조민 씨라는 사람하고 같은 등급에 놓고 이런 식의 기사를 마구잡이로 양산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조민 씨가 사실 김어준 총수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주변의 선배들로부터 어떻게 의사할 자질은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냐. 네. 그럼 그냥 웃으면서 네, 선배님들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노황규 회장이라고 대한정맥통증학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이 사람들이 SNS에 막 비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네가 뭔데 의사 자질을 논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그 자질이 있다는 얘기를 그럼 뭐 우리 그냥 선후배 사이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냥 교수님도 학생들 중에서도 유독 이 친구는 참 연구를 계속하면 참 괜찮겠어 하는 말 그대로 교수의 자질이 보이는 학자의 자질이 보이는 학생도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교수님이 네. 학생한테 자네는 앞으로 이 학자의 자질이 있어 보이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SNS에 쓴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이 나한테 학자의 자질이 보인다고 했다.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네, 올렸는데 갑자기 다른 교수님들이 막 비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최진봉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학자 니는 자질을? 뭐야, 그러면? 근데 정말 저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 바로 이 노황규 회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숨긴 채 마치 네. 아주 객관적으로 의사계가 분노하고 있다. 네. 난 의사 10년 해도 내 자질에 대해서 늘 의심스럽던데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쏟아내는 게 과연 언론으로서의 바른 태도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 국어를 못하는 거야.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야 기자들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 말을 그대로 이 사람 두 사람도 웃기고요. 네. 왜냐면 조민 씨가 그 얘기 한 건 이런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고 자질이 있냐 없냐. 그거는 의사가 최소한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것과 정말 뭐 잠깐 약간 똑같은 예를 든 것처럼 연구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있죠.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죠. 연구를 오래 해도 연구라고 하는 게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의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자질을 갖춘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의사로서의 가장 최상의 어떤 뭐랄까요 권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걸 가져다가 똑같이 비교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설사 이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사적으로 왜 이런 감정이 안 좋은지 어떤지는 좀 모르겠지만 만약에 SNS상에 본인의 SNS상에 이런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언론이라면 제대로 된 네. 언론이라면 이게 이렇게 의사들이 발끈할 문제인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 게 그렇죠. 제대로 된 기자라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런 기사들은 눈을 씻고 쳐다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거 봐라 조민 너 의사계에서 분노하더라 너 욕하더라 아주 그냥 신났어요. 정말.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 글 올린 의사라는 두 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해하기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알 거예요. 조민 씨가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 했는 거를. 누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걸 만약에 모르면 저는 이분들 의사 선생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환자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받아가지고 그대로 기사를 쓰는, 이야, 진짜 이 기자들의 수준이, 진짜 험한 말을,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욕은 송작가 TV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통심이 되게 좋아해요. 송작가 TV로 욕하죠. 저희도 뭐 저희도 RTV 시민 방송에 나가기 거기서 때문에. 나 편집하잖아요. 편집하기 전에 원본. 교수님 왜 이러시죠? 여러분 교수님 눈빛을 보셨어야 됐어요. 오, 예. 어떻게든 문희정을 욕쟁이로 엮겠다라는 정말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제 눈에 다 담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웬만하면 이런 기사들은 예. 눈 베렸다 이러고는 걸르거든요. 예. 근데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또는 조민 씨에 대해서 아마 모르던 분들도 계속 이런 기사가 쏟아지면 도대체 조민이 누군데 이렇게 기사가 쏟아져 이러고 보고 되게 부정적으로 조민이라는 그럴 수 사람에 있죠.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조민 씨 개인이 절대 원한 게 아니고 제 SNS에 누구라도 오셔도 된다. 이거는 사실 제거 마음대로 기사화하십시오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 예.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조민 씨의 팔로워 숫자나 조민 씨가 캔들 공방을 갔는지 캠핑 사진을 올렸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기자님들. 예. 정말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기사를 그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써주시길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저는 요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노동 탄압의 계절. 정말 그 화물연대 파업 때부터 저희가 계속 미디어 백테클에서도 왜 이렇게 노동자에 대해서 적대적인가, 언론이 예. 이렇게 적대적일 수 있나. 사실 외신하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비교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신에서는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 역시 언론 노동자고 본인 스스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계급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쏟아내지 않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노동자 적대적인 기사들이 나오는가, 이거 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최근에 이 노동권과 관련된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노동 개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 노동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언론에서 싹 그 조짐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원래 하던 짓거리, 다 그 여론을 몰아가고 싶은 방향의 뉴스들을 계속 쏟아내는데 예. 뭐 결론은 그거예요. 굉장히 노동자 적대적인.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꾸 노조 앞에 귀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예. 아니 노조 노동자들이 귀족이어봤자 뭐 얼마나 귀족이겠습니까? 뭐 대기업 회장님만큼 귀족이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노동자를 귀족이란 말을 앞에 붙이는 거는 노동자를 저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이미지로 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귀족이면 여러분이 노동자 하시고 입장 바꿔봐요. 그러면 되잖아. 그거 해. 니들도 그거 그렇죠. 해. 네. 근데 가서 그거 일하고 안 하고, 현장 가서 일하고 가서, 페인트 벗기고 그 색칠하고 새로 이런 거 해보라고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3교대, 2교대 사람 네. 죽어나거든요. 그렇게 귀족이고 부러우면 니들도 해보라니까. 왜 기자를 하십니까? 기자하지 마시고 노동자 하십시오. 그렇죠. 만약에 그게 귀족 그렇게 되시라고요. 귀족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특수한 어떤 프레임으로 딱 노동자들을 묶는 것과 동시에 또 언론이 보이는 나쁜 행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행태 중에 하나가 노동자끼리를 서로 갈라치게 하고 맞아요. 이간질을 네, 시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도 제가 또 얘네들은 바뀌지를 않는구나 싶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거는 꼭 가지고 가서 우리 미디어 백테클 시청자들한테 조목조목 까발려야 되겠다라는 기사가 보여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매일경제입니다. 철밥통 노조의 정규 비정규직 월급 차이 211만 원, 사상 최대. 자, 이 교수님, 예. 제가 아직
원고 안 보셨죠? 네, 제가 안 여기서 봤어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내시죠. 이 헤드라인을 가진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게 핵심 같은데요? 그죠. 많이 네, 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보여요? 철밥통 노조 때문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기사 제목만 보면. 자, 그러면 철밥통 노조의 노조원들은 누구죠? 노조원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 그러면 결국은 저 사상 최대의 월급 차이를 만들어낸 건 누구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대로 이해를 했군요. 제가. 예, 저는 그래서 저는 순간 제 머리를 의심했어요. 제 눈을 의심하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사고가 정지되는 느낌이 들었던 게 비정규직 임금을 결정하는 게 정규직인가요? 아니요? 정규직이 무슨 비정규직 임금을 근데 결정해요? 이 월급 차이 211만 원 난 게 정규직 노조 때문이라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을 그냥 예. 쓱 지나갈 때는 네. 야, 월급 차이 너무 심해. 이것 봐. 정규직들만 논았네. 비정규직 역시 핍박받네. 라는 생각으로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썼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템포 쉬고 생각해 보면 아니 근데 사상 최대 이거 나는 거 이게 왜 정규직과 철밥통 노조 때문이야? 심지어 노조가 철밥통이야? 아유, 노조가 철밥통인데 뭐하러 그렇게 힘든 파업을 하고 단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되게 그 첫 문단에 그게 있어요. 자,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일명 한국노총이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죠. 도합 240만 명이 넘는 노조원을 거느리고 있다. 양대 노총의 힘이 커진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교수님, 예. 이 문장의 자,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예. 자, 양대 노총의 힘이 커진 만큼 그거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참 사이의 어이없네.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 무슨 연관성인데요? 증거 있어요? 그 저도 이게 궁금하다 말이 안 이겁니다.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요 모든 기업이 다 포함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렇게 기사를 써놓으면요 마치 그 우리가 생각하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도 다 대기업을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은 그냥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가지고 그 그렇죠. 차이만 본 거예요. 그렇죠. 보면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맨 밑에 그 단락 보세요. 대기업 정규직의 월 임금 총액이 2021년 기준. 저건 제가 볼 때 노조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그렇죠. 대기업들 다 통계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평균 584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그 노조에 관계없이 모든 비정규직 다 합쳐가지고 중소기업 네. 그 평균을 낸 게 182만 원이고 네. 그 차이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노조하고 연계시키는 게 말이 돼요? 근데요, 교수님, 저기 지금 교수님이 지적한 예. 그 화면의 맨 마지막이 있잖아요, 네, 문장이요. 되게 왜 교묘한 게요. 왜 대기업은 정규직 임금하고 비교하고 중소기업은 비정규직하고 그것도 말이 안 돼. 비교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네. 정규직과 정규직을 비교하고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첫 번째로 얘기한 양대 노총의 힘이 커진 것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마치 이걸 말도 안 되는 걸 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예. 이게 양대 노총의 힘이 커져서 그런 말이 거예요. 안 돼. 라는 식으로 첫 문장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노동시장의 이른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 진짜 되게 웃기는 게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가장 목소리 내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이에요. 노조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중 구조를 만든 데가 어딘데? 정부잖아요. 정부고 기업 사업자고. 그 사람도 이중구조를 만들었지 노조가 이중구조를 만들었어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게 만든 것은 사업자들이야. 사업자들하고 정부 노동 그 관련된 업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했으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잘 기억나시죠? 인천공항 그것도 그 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규직한 대통령 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인천공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정경련 기업하는 사람들, 중소기업 사장들 경총부터 못 살겠다. 시작해서,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비정규직, 정규직 해준다고. 거기서 정규직들은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들보다 목소리를 못 냈어요. 근데 이 기사만 보면은 마치 노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돼 예, 있잖아.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 얘기도 있어요. 특히 연공 서열형 호봉제를 사수하는 대기업 노조가 직무와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중 구조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뭐죠, 교수님? 난 이걸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 이해가 안 기사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기사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공서열상 호봉제를 사수하는 대기업 노조가 직무와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중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연공서열에 다시 보여줘 보세요. 다시 읽어야 되니까.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사수하는 대기업 노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직무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중구조는 이게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공서열이라 하면 이제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죠. 봉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렇죠. 것이고 뒤에 말은 직무와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이건 말 하는 그대로 연봉 계약을 하는 연봉 거예요. 계약제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첫 번째 게 완전히 좋고 두 번째 게 완전히 나쁘고 또는 첫 번째 게 완전히 나쁘고 두 번째 게 전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에 따라 다르고요, 직장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의 어떤 운영 방식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러면 노조한테 경영진이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냐고요? 안 줬지. 안 줬잖아요. 안 줘놓고 도대체 이 이중 구조를 대기업 노조가 악화시켰다라는 건 그리고 누가 비판을 한다는 거죠? 기자님, 너님 혼자 비판하시는 건가요? 왜요? 아니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면 슬슬 본색이 나옵니다. 이 늑대의 본색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중구조 해소의 근본 대책이라고 본다. 교수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으로 제한된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 이 문장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뭐죠? 노동시장 유연화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걸 해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는 거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아져요. 이중구조는 해소되겠네요. 모든 사람의 비정규직화? 그렇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중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다 비정규직화 시켜야 된다는 거구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네. 이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중구조 해소의 근본 대책이라고 본대요. 누구예요 그 전문가? 데려와 보세요. 저도 이 전문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전문가 들으래. 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의견을 복수로. 내는 전문가들이라면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건 말이 안 돼요. 노동시장 유연화로 하는 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그렇죠.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그렇죠.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 뽑고 이러면 되는 그렇죠. 거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그럼 이 기자가 왜 꺼내놨느냐? 그 다음 문장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문장이 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으로 제한된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 파견 업종을 확대하자. 이거는 누구의 바람이죠? 누구의 바람이냐고? 아니 사업주들의 사업주 입장. 왜냐면 입장에서. 이런 거잖아요. 책임은 안 지면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파견 업무는. 네. 그러니까 내가 고용을 안 하니까 직접 고용 안 합니다. 그렇지. 간접 고용을 하니까 간접 고용을 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만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일은 직접 시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원에서도 불법이라고 판결이 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건수가 그렇게 판결이 났고요.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많은 직종들. 일단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 간접 고용이 많아요. 간접 고용이 무슨 얘기냐면 용역업체가 따로 끼고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회사들은 그 용역업체하고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급을 이만큼을 이 용역업체에 줘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또 이걸 관리한다고 관리비를 또 떼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 번을 중간에 돈을 띄고 주는데 그 돈이 띄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하철에서 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노동자도 그런 식으로 파견됐던 노동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파견돼 온 사람과 직접 고용돼 온 노동자가
심각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김용균 씨도 파견 노동자 그렇죠. 아니었나요? 예, 제가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 기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문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노동계 한 전문가는 이중구조 해소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게 관건이라며. 그쵸? 이건 맞아요. 이 노동계 한 전문가는 맞는 말이에요. 그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요. 파견 전문업체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서 기업의 양질의 고숙련 일자리를 공급하고 일이 없을 때는 직업훈련에 집중하는 미국 일본식 상용형 파견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이건 말했다. 진짜 이건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거 네. 진짜 나쁜 사람이네. 교수님 이렇게 이게 보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앞에 부분은 맞아. 그러니까 이중구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출하는데 게 관건 맞아. 그 양질의 일자리는 뭐예요?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고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고용이 가능하고 그 일자리가 계속된다는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그게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정규직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정규직을 누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비정규직 중에서도 그런 비정규직 있잖아요, 교수님. 유느님 같은 사람은 프리랜서잖아요. 네, 그렇죠. 유느님은 여기저기서 다 모셔가려고 해요. 그렇지. 예, 그런 분들은 사실 프리랜서여도 양질의 일자리죠. 그런 사람은 손에 꼽잖아요.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늘 있고 난 너무나 능력자야. 그리고 내 업계 사람들이 내가 능력자라는 사실을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어.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 일은 제가 할게요. 이 일은 안 할게요. 이게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노동 현실에서는 사실은 실업률이라는 게 늘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보다 훨씬 많아요. 늘. 그리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급 불균형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현실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견 전문업체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서 기업의 양질의 고숙련 일자리를 공급하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이거는 어떤 때 가능한 거냐면요. 파견 전문 업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간접 고용하고 뭐 청소 용역업체 이런 데 아니에요. 정말 고숙련된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기술직이라도 가장 뭐 전문 공인 회계사라든지 예컨대 이런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 이 파견 그러니까, 업체라는 게 만약 이게 그렇죠. 맞다면. 근데 이거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임금이 훨씬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정말 독보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분야예요. 한 분야에서. 그렇죠. 그 분야예요. 네. 그 분야인데 이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용에 대한 불안까지 플러스를 해서 임금을 그렇죠.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 상황 현상만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no. 예, 상황을 똑바로 보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때 그 현상이 나오게끔 만든 밑에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전제 조건들을 일단 똑같이 맞추어 놓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 맞추는 거 없이 무조건 현상만 뚝 나와가지고 아유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더만 우리도 유럽을 쫓아가서 이렇게 하자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자분이 맨 마지막에 미국, 일본식 상용형 파견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써놓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지? 찾아봤어요. 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해서 오히려 표준적 근로관계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불안전 고용 네. 또는 비정규직 고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정규직 고용을 창출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이 다 정규직으로 일환화되는 가는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노동의 기본 원칙이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존중하면서 예. 유연성의 확보와 함께 노동자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 세 번째, 빈곤 퇴치 및 사회적 일체성, 사회적 포용 향상을 지향하는 고용 정책을 강구하는 것. 네. 아니
너님이 예로 드신 일본 같은 경우에 이 파견 제도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 파견 제도로 인해서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 정규직화, 정규직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방향과 함께 노동권,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노력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이 다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결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끝났는데 결국은 이게 뭘 위해서냐?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노동 탄압의 계절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말 그대로 썩알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정책을 뭐 그렇게 따라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지만 실제 알아봤더니 일본도 정규직화를 더 권장하고 그렇게 그렇죠.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아이고 참 답답한. 그리고 이런 욕을 안 먹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파견제도, 뭐 네. 파격제도하고 용역업체에서 하청받는 거 뭐 이거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원래는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다?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자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것- 현재 구조. 그렇죠. 네, 이것도 맞아요. 힘들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인가 뭐 제 기억이 그렇게 굉장히 된것 같은데.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 이후에 파견업종 32개인데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은 파견업종 다 풀자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네. 예. 에휴,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입장의 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용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기득권층 그런 기사만 써내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파견업종 확대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악화시키고 거죠. 네, 노동자들 맞아요. 정말 죽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예. 우리 사회에 정말 그 어렵고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지금의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가 뭐 문답하고 이러는 바람에 10분, 9분 남았습니다. 시간을 다 쓰시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가짜뉴스 감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예. 예. 자, 우리가 가짜 뉴스가 사실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만 그냥 읽으면 쓱 그런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기사들의 형식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처럼 조목조목 이 문장 앞뒤가 안 맞는데 논리적으로 틀려. 이거 사실관계가 틀리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읽으면서 이중구조가 그래서 파견업종 확대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예. 이런 기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폐해를 가져오느냐. 미디어 오늘이 연임 좌절 박성재 MBC 사장 가짜뉴스 명예훼손 작전 성공이라는 기사를 써냈는데요. 예. 이번에 MBC 이제 사장을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3명 중에 시민평가단에 의해서 1명이 탈락했는데 MBC 박성재 사장이 현 네. 사장이 탈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박성재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박성재는 탈세, 횡령, 배임, 노동법 위반, 부실경영 등등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온갖 가짜뉴스로 제 명예를 훼손한 몇몇 의원님의 작전은 성공한 듯하다. 제 이름을 검색해보고 그 황당한 거짓 주장에 영향을 받은 시민평가단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것이다. 네. 국회의원이 그렇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허위 비방을 해도 면책특권을 혜택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도 일단 기사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 버리게 되면 예. 프레임이 짜여져 버린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죠. 가짜 뉴스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가짜 뉴스는 아예 생산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였어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왜냐면 한번 기사가 나가고 나면 그 이미지가 그냥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것도 박 사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검찰의 공소장, 기소장 이게 그냥 그대로 보도되잖아요. 네. 사실관계 확인도 안 확인도 된 안 게 되고. 검찰의 주장인데 근데 그게 퍼져나가면 일반 국민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걸 믿어요. 그냥 언론에 나온 거니까 검찰이 밝힌 거니까. 근데 검찰이 밝힌 건 검찰의 주장이지 그게 무슨 사실입니까? 법원에 가서 판단 받아봐야 되고 재판 받아보고 재판 받고 나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작 교수님, 결과는 사람들이 다들 관심이 없고 관심 없어요. 결과는 그렇게 검찰의 주장만큼 기사화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 결국은 검찰의 프레임대로 그 사람은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이미자 네.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네. 그 박성재 사장을 향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 왜곡된 사실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그게 기사화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아, 네. 박성재 하면 연관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얘기들밖에 안 따라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은연중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박힌다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네. 그게 무서운 거고 그게 가짜 뉴스, 왜곡 보도가 노리는 반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프레임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그 이미지를 굳혀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 원하는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이 의원들이 했던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주질 않고 그대로 받았어요. 받아쓰기예요, 언론이?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따옴표 붙여가지고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보도를 해버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오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방송 밑에 댓글에 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다. 너무 죄송하다. 이런 댓글 저 봤거든요. 예, 예. 되게 사실 약간 울컥했어요. 우리도 나 기레기들 안 믿어. 다 기레기잖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머릿속에 저 정도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시민들한테 윤미향 의원이나 박성재 사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이거 진짜 가짜 뉴스는 바로 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가짜 뉴스 자체를 쓸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예. 사실은 이제 이거 박성재 사장 문제는 왜 이게 더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 이제 156명의 시민평가단들이 함께 평가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시민평가단 구성도 그래요. 지금 박문진이 저는 그런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민평가단을 어디에 맡겼냐면 그 일반 여론조사 하듯이 그런 회사에 맡긴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연령대 구분하고 지역 구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분들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이럴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땐 반반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박성재 사장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냐를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갖고 보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해서 진보층에 있는 분들이야 MBC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봤겠지만 보수 언론사만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박성재 사장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언론에 따르면. 그렇죠.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럼 찍겠습니까? 당연히 안 찍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그럼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박성재 사장이 해명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사람의 이미지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굳혀졌고 그걸 보고 인식을 한 분들이나 아니면 중도에 계신 분들은 관심 없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거 시민평가단 들어왔으니까 찾아보다가 또 그런 기사 발견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영향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연중에 영향을 받아요. 정말로. 여러분 그 비슷한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되게 좋게 보던 연예인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기사 하나가 뚝 뜨는 거예요. 이 연예인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바로 마녀 사냥이 시작되고 그렇죠.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래도 다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도. 그래도 아 다행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이 시작돼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중에 아닌 걸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나오면 댓글에 그 댓글이 나와요. 달리는 거예요. 네, 계속. 그거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라고 얘기를 해도 미쳐버리겠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반복되냐고요.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라고 한다면서. 그래서 근데 가짜 뉴스를 못 쓰게 할 어떤 정책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그런 강구까지 나와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법을 들먹이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신들, 그러니까 주류 외신들, 우리가 인용하는 그 외신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기자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받아쓰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 스스로 쌍따옴표 헤드라인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제대로 된 보도 아니야. 난 저널리스트야. 그러니까 본인을 저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MBC 문제는 뭐 여기서 물론 우리는 이제 언론의 보도 내용을 집중으로 다룹니다만 박문진의 큰 실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반영은 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모든 결정권, 그러니까 컷오프의 결정권을 준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 가짜 뉴스에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잖아요.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이 투표단에게 표를 한 표를 준 게 아니에요. 두 표를 던지게 했어요. 1인당 2표제를 하는 게 사실 저는 왜 그런 걸 이해가 안 했는지 돼요. 이해를 안 했어요. 이해를 못 그래서 하겠어요. 저는 박세현 사장이 더 불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구나 보수 진영에서는 박세현 사장을 찍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누군가를 또 찍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나머지 둘 중에 한 명은 거기서 표를 받아요. 무조건 받죠. 또 하나 중도나 보수 진영 박성근 사장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은 절대 박성근 사장을 안 찍어요. 안 찍죠. 그럼 나머지 두 명을 찍어.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겠어? 이 나머지 두 사람한테 두 유리한 사람한테 상황이 유리한 되는 거예요. 거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박문진 의원 이사들은 그걸 판단을 못 하냐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방금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뭡니까? 그걸 알고 한 거 아닐까? 아, 그랬다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진짜 그냥 저의 만약 그랬다고 생각이에요. 하면. 예, 네. 저의 그냥 문득 왜 그렇지? 우리가 왜냐면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1인 2표제를 하지라는 의구심을 가지잖아요. 거기서 출발해 보면 그럼 일부러 한 건가? 오죽하면 일부러 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박문진은 어차피 여야가 추천해요, 이사들을. 6대 3이에요. 6대 3인데 6명을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친여당 민주당 측 거기서 이거 추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결정했다는 게 더 황당해요, 저는. 그래서 교수님, 저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민주당이면 뭉뚱그려서 민주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었어요. 예, 민주당 안도 눈 씻고 꼼꼼하게 잘 찾아봐야 된다. 민주당 추천이면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공유할 것이다.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예. 예. 자, 외신을 오늘은 못하겠네요. 또 못해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첫 부분에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네. 경제 공부도 하고 질문 답변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처음에 너무 이렇게 문평론가님 혼자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거 오래 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많이 얘기하셔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썼죠.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을 다 읽습니다. 저희가 문희정 평론가도 읽고 저도 읽고 다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최진봉 교수님이 약간 개구장의 눈빛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할 때 그냥 신이 나서 죽겠다는 등. 예. 개그 본능이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려고. 네. 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진짜 기사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어떻게 언론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정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사실은. 근데 오늘 확실히 여러분 경제기사 보는 법 하나는 제대로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맞아요. 문장 안에서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구나. 그렇죠.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봐야 되겠구나. 또는 헤드라인만으로도 충분히 논리적 허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예. 예. 일상생활에서 마구마구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이 올바로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가짜 뉴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짚고 지적해서 기자들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문희정 평론가 모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도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공유, 그다음에 다른 분과 함께 나누기도 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인식해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이룰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 저와 여러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